마음 가면 수치심을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는 혹시 나는 별로 수치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읽어보기를 권한다. 곧 그 환상이 깨질 테니까 나는 모든 강연 논문 그리고 수치심에 관한 글을 수치심 3원칙으로 시작한다. 수치심 3원칙이란 수치심에 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사실이다. 첫 번째,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수치심은 보편적인 감정이며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만약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누구나 수치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린다.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를 회피하면 할수록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지학적으로 사람은 연결과 사랑과 소속감을 강하게 열망한다. 사랑과 소속감은 연결의 다른 표현이다. 사랑과 소속감과 연결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한다. 수치심은 바로 이 연결, 즉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의 실패한 데에 대한 두려움, 실현하지 못한 이상이나 달성하지 못한 어떤 목표 때문에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나의 연구에서 찾아낸 수치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치심이란 우리의 어떤 결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 혹은 경험이다. 사람들은 수치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치심은 모두가 경험한다. 그리고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 숨어 있다. 수치심의 범주는 다음 1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외모와 신체 이미지, 돈과 직업, 모성애, 부성애, 가족, 육아, 정신과 육체의 건강, 중독, 섹스, 노화, 종교, 트라우마, 편견 또는 낙인. 우리가 연구 참가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의 예를 들어보라고 했을 때 나온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아내에게 내가 해고당한 사실을 말해야 할 때,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예정일이 언제나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아직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출 때,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낼 때, 파산 신청할 때, 상사가 고객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할 때, 짝을 찾지 못할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나를 떠날 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하지만 나의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들켰을 때, 불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숨기고 거짓말할 때, 포르노 영상을 볼 때, 학교에서 형편없는 성적표가 공개되었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병동으로 들을 때. 수치심은 실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우리의 뇌는 화학적으로 사회적 안정과 연결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거부와 관계의 단절은 큰 고통을 준다. 2011년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의 지원으로 국립약물 남영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과 타인에게서 거부당하는 경험과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내가 수치심을 가리켜서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듯이 감정적인 고통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수치심을 말로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수치심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탓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창피함, 죄책감, 모욕감,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혼동해서 쓴다.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면 독자들은 내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미론성의 문제가 아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주제로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점검하고 4가지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수치심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임상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빌리자면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와 나는 나쁜 짓을 했다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컨대 당신이 12시에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치자. 12시 15분이 되자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이럴 때 당신은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정말 바보야. 나는 좋은 친구가 아니야. 다 망쳐버렸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심이다. 밤에 내가 약속을 했다니 형편없는 실수를 했잖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책감이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이럴 때 자동으로 난 정말 나쁜 친구야. 수치심을 좀 느껴봐야 다음번에 똑바로 행동하겠구나 라고 자신에게 훈계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시라.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변명을 넣거나 숨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진짜 바쁘다고 내가 말했잖아. 오늘은 약속 잡기 좋은 날이 아니었어. 아니면 근성으로 사과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한다. 나들 어쩌라고. 내가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알면은 오히려 저 친구가 내게 사과할걸? 아니면은 전화기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아예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다. 마치 내 그 친구를 계속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은 거짓말을 한다. 내가 보낸 이메일을 못 받았니? 아침에 내가 약속을 취소하고자 했는데 스팸 메일 안 열어봤구나.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수정하는 경우 그 동력은 내게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이다. 어떤 일을 했는데 혹은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이지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심리학적으로 불편은 인지 부조화 와 비슷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죄책감은 수치심과 똑같이 강렬한 감정이지만 우리를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이끈다. 반면에 수치심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치심은 자신이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잠식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수치심이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믿음은 틀렸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수치심은 중독, 폭력, 억압, 공격성, 우울증, 습식장애, 집단 따돌림과 상관관계가 높다. 반면에 수치심이 바람직한 행동의 나침반이 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통계나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 수치심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도 말했지만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수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수치심이 너무 커서 괴롭거나 심지어는 앞으로 수치심을 느낄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기가 쉽다. 수치심과 모욕감. 수치심과 혼동하기 쉬운 또 하나의 단어가 모욕감이다. 자명한 정신학자 도널드 클라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표현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끔 수치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모욕을 느끼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존이라는 사람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가 반미 실적이 저조하는 이유로 상사가 존을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다고 해보자. 존은 그 상황을 수치스럽다 하고 느낄 수도 있고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약에 존이 그래 난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반미 실적이 꼴찌니 그런 말을 들어도 싸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수치심을 느낀 것이다. 반면에 뭐라고? 아무리 실적이 부족하기로서니 쓸모없는 놈이라고 나를 함부로 매도해? 이건 부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욕을 느낀 것이다. 모욕은 매우 기쁜 나쁜 감정이며 일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지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욕을 느끼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기 시작하고 모욕감은 서서히 수치심으로 변해간다. 그래도 모욕은 수치심보다 낫다. 저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상사의 발언은 내면화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사람의 문제라는 말을 들려줬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가 숨어버리거나 이상 행동하거나 말싸움을 벌일 확률은 낮아진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인, 제주 라인. 수치심과 창피함. 멀리 제주 세주 라인 배가 둥실둥실 가고 있네요. 제주 라인. 수치심과 창피함. 창피함은 네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약한 감정이다. 창피함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어서 나중에는 우습게 여겨지기도 한다. 창피함의 징표는 내가 어떤 창피한 행동을 했지만은 그게 나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도 똑같은 일을 한 번쯤 겪었을 거라고 여기면서 얼굴을 잠깐 붉히고 만다. 창피한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이제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가? 그러면 당신은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출발점에 있었다. 영어에는 수치심 회복 탄력을 기르는 법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은 수치심이 나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수치심을 예방하거나 없앨 수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고 또 다시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은 늘 현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내가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에 따르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은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치심 회복 탄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수치심 회복 탄력성의 4단계라고 부른다. 이를 실행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그린된 물리치기 훈련이다. 먼저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는 수치심을 경험하면서도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치심을 겪어낼 수 있고 수치심이라는 동굴로 빠져나왔을 때는 더 용감하고 따뜻하고 인간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되어 있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은 수치심에서 공감으로 올라가는 힘이다. 공감은 수치심을 치료하는 약이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상대가 공감과 이해를 해주면 수치심은 사그라든다. 자기 자신을 향한 공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기 때문에 치유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된다. 사회적인 상처에는 사회적인 악이 필요한 법이고 그 사회적인 약이 바로 공감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공감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수치심의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진지를 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청하고 공감을 경험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치심에서 공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의 4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회복의 과정이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나가면 우리는 어김없이 공감과 치유에 도달하게 된다. 수치심을 인식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내라. 수치심은 생물학적인 반응인 동시에 자전적인 반응이다. 당신은 수치심의 덫에 걸렸을 때 물리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수치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가? 비판적인 인식을 연습하라. 당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기대의 현실성을 점검해봐라.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기대인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당신의 이야기에서 당신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수치심에 관해 이야기해라.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수치심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수치심 회복 탄력성은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식 또는 사고의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수치심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선다. 수치심의 습격을 받을 때 우리는 10중 8구 대뇌 변형계의 지배를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뇌에서 사고 분석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약해지고 보다 원초적인 투쟁 도피 반응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 데이비드 이글먼의 책 인코그니토에서는 사람 모델을 경쟁자들로 이루어진 팀에 비유한다. 내의 여러 영역을 끊임없이 대화로 주고받는다. 각자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글먼은 이성과 감정이라는 대표적인 이원론적인 체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성의 체계는 외부 세계의 상으로 분석하는 데 관심을 쏟고, 감성의 체계는 내적인 상태를 주시하면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에 신경을 쓴다. 이글먼이 이성과 감성을 예로 든 이유는 이성과 감성의 행동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의사결정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그 감정이 수치심일 때 균형이 반드시 깨진다. 투쟁도 필요는 우리의 전략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이성적인 추론이나 관계 형성에는 유리하지 않다. 수치심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내의 생존 영역의 자극에서 달아나거나 숨거나 나서서 싸우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음은 내가 연구자들에게 수치심 훈련하기 전에 나왔던 대답이다. 수치심을 느낄 때면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을 입에 담죠. 때로는 남들도 지금의 나만큼 기분이 나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심을 느끼면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러울 때는 정신과 감정의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는 세상에서 고립된 기분이에요. 한 번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하더군요. 수치심을 느낄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틀링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수치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피 전략을 선택한다. 회피 전략. 이 개념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수치심을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공개하겠다. 나는 강연 요청을 받으면 잘 거절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완벽을 지향했던 나에게 누군가를 실망시키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에 관해 연구해온 10년 동안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서 그러는 날 나는 한 남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자신이 좋지 않은 행사에서 내가 강연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문제는 이제부터 나는 참작이 아닌 답장에서 눌러버렸다. 취소, 제발 취소해. 수치심이 맹렬한 기세로 나를 공격했다. 고통. 고통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바보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 방법이 정말 잘 들어요. 정말로 그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파충류의 뇌에 활발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전도에 voltage 활성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2분 동안의 고통이라는 주문을 외운 후에 심호흡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괜찮아. 수치심 공격이야. 난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긍정적인 신체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하는 내가 다시 가동되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치심 회복 수단인 그러니 물리치기 3단계 기술이 떠올랐다. 다행히 나는 그 기술을 오랫동안 연습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직관에 반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용기를 내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숨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수치심과 싸우고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 공유하는 것이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내 편에 서줄게. 우리가 수치심의 공격을 받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나는 과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미래의 모습이 나를 규정한다. 수치심을 경험한 후에 그저 숨어버리거나 묻어버리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약이다. 역 같은 기분이지. 공감은 누군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지. 흥미롭게도 스티브와 케이넌의 반응은 서로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세상에 당신의 어떤 심정인지 내가 알지. 케이넌의 반응은 내가 나를 30초는 웃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반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나도였다. 스티브와 케이넌과 대화를 나눈 덕분에 나는 수치심을 견뎌내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왔다. 나는 그 남자의 그럴 줄 알아서 나는 이메일에 솔직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은 답장을 써서 보냈다.
아까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답장을 보낸 일은 너의 실수였다고. 수치심은 우리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할 때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 비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람은 비밀의 개수만큼 아프다고 주장하는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에서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수치심에 대한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자들은 치유의 수단으로서 글쓰기가 진행같이 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 나 역시 페니 베이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심 경험을 글로 쓰는 행위가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회복 탄력성 글로. 모두를 읽고 있는 책에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내가 책을 읽을 테니 한번 볼래?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수치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마도 이것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남자들의 수치심에 관해서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